고수의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네. 와, 정말 제가 함께하는 스태프가 계신데 김용민 TV에 네. 그분이 자기가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를 그것도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네. 주목해서 본 적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대표가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거가 관심사였지. 근데 그 조기에 다 이 판세가 결정이 돼가지고 예. 그건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 특히 그 정봉주 후보와 네. 관련해가지고 그 주목을 많이 이제 하셨는데 네. 2등이었던 정봉주 후보가 불과 2, 3일 만에 6위로 내려앉고 6위였던 전현희 후보가 2위로 올랐었어요. 야, 이런 역동성. 뭐 수십만 뭐 거의 100만 넘는 그런 유권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격동이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요. 네, 그 당심하고 민심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죠. 여론조사하고 예, 여론조사 결과하고.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중정당으로 이제 네.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네, 네.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심, 민심이 지향하는 바를 정치인이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해석이나 네. 아니면 본인의 입장에서만 그거를 바라보려고 할 때 네, 어떤 판단과 심판을 받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정봉주 후보가 드라마틱하게 낙선을 하셨잖아요. 아주 처음엔 뭐 1위를 하냐 못하냐 이게 관심사였다가 네. 탈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민주당의 역사에서 일종의 획이 그어지는구나. 그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네. 일들이 막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게 정봉주 후보의 그 구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울 남겨놓고는 친명으로 말하자면은 모객을 했다면은 이제 마지막 서울 앞두고는 갑자기 반명 모드로, 그러니까 적어도 반명 표를 자기가 싹쓸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한 분이 있었죠. 양문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양문석 의원은 굉장히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이 뭐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시던데. 저희가 친구인데 서로 부끄러워하는 친구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정봉주 저 후보가 결국 수석이 될 거라고 그때 예측을 하길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잘못 생각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문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친윤, 친국민의힘 이게 한 30% 될 거니까 이 표를 내가 다 먹는다면은 그 7명의 그 8명의 후보 중에서 그걸 내가 다 먹는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엎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여론조사가 20%인가요? 25%인가요? 뭐 그 정도 비율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30%를 이제 본인이 먹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그 뭐 반전도 가능할 그런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니까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친여 국힘 지지 성향 사람들이 한 30%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정봉주를 지지한다면 그 표가 나한테 와서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또 대의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뭐랄까 당내 기득권 세력이고 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토하는 정서가 있을 것이고 특히 뭐 호남 쪽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 그쪽 표도 자기가 이제 쓸어 담는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옛날식 정치 판단이잖아요. 정치공학적인 주판할 정치, 낡은 정치. 그 진짜 그렇게 판단했다면 정말로 옛날 정치. 근데 그것도 조언이랍시고 그 컨설팅 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정치 문법으로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잖아요. 그게 과거에 저 공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근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의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개성들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이제 그 능력 발휘를 할 만한 분들 그런 라인업으로 짜여져
받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낙선하신 분들조차도 포함해서 보면 네. 다 시쳇말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네. 다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점들이 후보들의 장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예. 그것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어떤 자부심으로 모아지고 네.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큰 날개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캠페인 과정에서는 예.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예.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얼마나 했던가. 네. 물론 득표 전략으로 그게 유효할지는 몰랐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다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분들이고 해왔던 분들이라서 네. 저는 그걸로 별로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길래 네. 저는 아예 저거는 조금 이제는 그만하고 본인의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예. 그거를 오히려 그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내가 다른 쪽으로 뭔가 어필을 해갖고 득표를 해야 되겠다.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말 오판이죠. 아니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서울 남겨놓고 그동안 친명팔이를 한 사람이 정봉주 후보예요. 맨 처음에. 아니 서울 빼놓고 나머지 다. 그럼 그때 예. 정봉주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겠구나. 예. 이런 마음으로 표 던진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지 그거는. 사실 진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처음에 모아졌던 이유가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그 연민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계속 이상한 저걸로 해서 미끄러지고. 예.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때 보면은 굉장히 앞장서서 예.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예. 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갈지언정 항상 예.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예. 그런 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부각이 어필이 됐었고 그다음에 일종의 어떤 부채감? 그렇죠. 부채감. 예, 정봉주가 저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항상 그렇게 매번 이런저런 뭐 공작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현실 기득권 정치 앞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으니 이번엔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고. 그동안에 내가 마음에 담아뒀으니 이번에 한번 밀어줄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간의 행보나 발언을 볼 때 이 사람이 가장 선명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대 다른 생각으로 뭐 당대표를 흔들거나 당내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가 모아져서 1위를 달렸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단순하다, 경박하다 뭐 이런 이미지는 있어도 그게 거꾸로 선명하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직진한다. 이런 이미지로 또 그게 미화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본인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남 흠잡아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선거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최고위원 후보분들도 그런 장점들이 다 있으셨으니까, 그게 더 부각되는 선거였으면 더 재밌었고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건데, 선거에 막상 나서는 분들은 이제 당선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득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득표 전략의 면에서 보더라도, 정봉주 후보가 세웠던 전략이라는 게 과연 뭔가, 전략이 있었던가, 그리고 전략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그간의 정치 천재 봉도사라고 했던 타이틀이 이제 완전히 무색해진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명 기조로 쭉 끝까지 갔다면은 5등 안에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었는데 이 양반이 수석의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삐끗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수석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수석을 목표로 했다라면은 그건 진짜 엄청난 오판을 한 것이고 그 왜 수석이 되려 했나 이런 의문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은 사법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형을 살게 된다? 그럴 경우에 당이 비대위로 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 밭글의 형태로 돌았습니다. 정치판에서 늘 해왔던 분석이죠.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처럼만 하면은 그다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정청래 의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전에 원내대표 하시던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이나 이럴 때도 늘 이제 저 대표 유고시를 노려서 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에 늘 있어왔던 얘기인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그 정치권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사실은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도 유일한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또 민주당 지도부가 보면은 초재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그러니까 앞선 순위를 받고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수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나름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3선, 4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순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면이 분명히 있던 것 같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도 한 16년 동안 지금 정치판을 떠나 있다가 2008년까지 국회의원 했어요. 그 뒤로는 뭐 낭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만 봐서는 현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현역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귀, 화려한 복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초반에 정봉주 의원이 1위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작은 비율의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됐었지만 맨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4위였잖아요. 저는 그때 김민석 의원이 4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쭉 김민석 의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쭉이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지지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김민석이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어필하고 올라가는 것이 말씀처럼 수석을 생각했던 정봉주 의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다. 아니 실제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 그래요? 노골적으로. 뭐 유세 과정에서도 얘기했나요? 아니 저기 본인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아니 김민석을 밀어주고 그래서 내가 좀 속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했다라는 투로 토론을 했어요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패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해서도 경솔한 일이지만 그것도 박원석 의원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놓고 뭐 부인도 안 하고 아니 사실 저기 박원석하고 잘 얘기해서 야 이거는 내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와전됐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폭발한 거죠. 그것도 바로 인정한 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그러게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아니 진짜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게 사실이냐라고 누가 문자 보냈더니 이재명을 비난하는 그 박원석 말을 믿느냐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정말 모든 커뮤니티에 이렇게 뿌려지다시피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는 아니 내가 그 말을 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바뀐 거구나.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한 걸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사실 사람들이 화가 나지 기본적으로.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좀 이번에 굉장히 내상을 크게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뭐 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게다가 또 본인에게 부채감을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부채감을 갖는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번에 빚을 청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 이제 기반이 없어 기반이. 그러게요. 그것도 그렇고 덩달아 더 김어준 총수도 이번에 내상을 입었어요. 왜요? 이 양반이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그 최고위원 순위 1, 2위 안 바뀐다. 그리고 1, 2위가 고착된다. 밑에서 누가 올라와서 2위를 뭐 가로챈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끝나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발언은 다 잊혀진다. 그랬는데 잊혀지기는커녕 바로 그냥 순위에 반영이 돼서 2등하던 사람이 6등이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옛날식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알려지고 거짓말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이게 쫙 여론이 일종의 평정돼 버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거죠. 맨날 정치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못 읽는다고 봐야죠. 뭐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나는 꼼수다를 했었는데 정말 진귀한 일이 발생했어요. 야,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정봉주
후보를 띄우면서 낙곰수도 띄웠어요. 아 진짜? 그럼 그 야권에서 자유분방하게 예. 뭐 세평을 하는 나는 꼼수다. 그 사람들이 개딸들한테 공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 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옛날에 얼마나 비난을 하고 아니 옛날이 뭡니까? 당장 지난 4월 총선 때 정봉주 그렇죠. 갖고 네. 얼마나 민주당 공격했어요. 조선일보가. 참 나쁜 찌라시예요, 진짜. 정말 정말 찌라시라는 게 여실히. 저는 조선일보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뭐 그런 기사 났는지도 몰랐는데 필요하면 네. 지네 아버지도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먹었구나 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예,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 이건 좀 여담인데. 네. 와 지난 2020년 총선 때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이제 비례로 나오셨을 때 그때 이은재가 그런 말을 했더만요. 네. 이은재가 이 아까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혈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번 총선에서 조국하고 최강욱을 반드시 뭐 자기들이 응징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겠다. 예. 저도 그때 듣고서 아주 굉장히 영광이라고. 아니 근데 그 양반은 왜 법사위원회에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누가요? 그저 이은재. 언제 법사위에 들어왔어요? 법사위 있었죠. 그때 그 현역 보니까 저 20대 있었구나 20대. 네. 막 그냥 저 서울중앙지검장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그때 막 그 한때는 장제원이가 막 비난하다가 네. 어느 순간 자기 편이라고 생각됐든지 그때부터 막 띄우고 막. 윤 총장 생각하면 마음이 뭐 정말 그렇게 짠해진다 이런 소리. 지금 또 좋은 자리 받아가지고 연봉 많은 데서 지금 호요식하고 계시죠? 그 우리 저 이은재. 예. 예.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인가 3억. 그럴 겁니다. 3억 연봉이 3억이에요. 예. 야, 참. 그분이 예전에도 공공기관장 MB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맡고서 네. 그 법인카드 가지고 예. 그 산림 그 슈퍼에서 쇼핑하신 분이잖아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 콩나물 사고. 야, 이인숙 씨 청문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 양반도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개싸움을 잘해가지고 법사위 나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겠네요. 예. 만약에 있었다면 기억이 그 용도 말고야 우리 이은재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때 21대 때 그때도 되게 코믹하지 않았어요? 그 뭐 혈서쇼도 웃겼지만 예. 가짜 혈서쇼도. 예. 그러다가 무슨 기독민주당인가 그 정광훈당의 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 1번으로 갔다가. 예. 불교 신자라는 게 밝혀져서 제명됐잖아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톨릭 영세도 받고. 야, 이게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정봉주 의원한테 배웠는데, 그 정치인의 종교는 개불릭이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해서 개불릭. 개불도 아니고 개불릭. 하여간 정봉주 얘기에다 잠깐 이은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재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 나오면서 네. 자기 어떤 지지 기반을 다 날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사실 출마할 무렵에 네. 어딥니까? 그 SBS 라디오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중도에게 호소력이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꼼수다를 했기 때문이다. 와, 그 얘기도 참 놀랍더라고요. 나는 호소력이 전혀 없던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예? 아니, 어떻게, 낙곰수야말로 정말 좌파, 진보 쪽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스피커였는데 좀 유명세는 있긴 했어도. 아니, 극우들도 열심히 들었죠. 나는 꼼수다는. 그렇다고 김진태도 듣고. 그렇지. 한동훈도 듣고. 이거 그래요. 참.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네. 한동훈이가 이제 오는 25일에 일요일에 이제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걸 뭐 또 생중계하자 그랬다면서요? 생중계? 뭐 생중계 하든 안 하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꺼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카메라를 잘 받고 토론에 능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깐족거리는 특유의 어법으로 네.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논리나 내용에 허를 찔렸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제압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무슨 커피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맹물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맹물 먹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그리고 상대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속으로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중2병 이런 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당대표 회담에서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싸움을 하려고 당대표 회담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더라? 게임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막대사수라는 게 있어요. 막대사수. 그게 전에 제가 어떤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을 보면 막대사수 하는 중이가 생각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채팅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이게 언어 채팅도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 채팅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보면은 이제 좀 억지를 부리면은 이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 마지막 댓글을 쓰고 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막대사수하는 바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막대사수. 딱 그런 식의 이제 언행을 보인단 말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자면서 지금 회담을 제안한 건데 그렇죠. 한동훈은 지금 싸우려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각되고 그렇죠.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려고 본인의 이제 극우 지지층에다가 보십시오. 내가 이재명하고 지금 맞짱을 떠서 이렇게 제가 꼼짝 못하게 지금 사실은 이제 본인이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인데 지금 이재명하고 싸운다?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내공이 보통이 아닌데 그런 싸움에 응해줄지도 모르겠고 뭐 응한다 한들 뭐 질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 명분은 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 시대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민심의 향배를 어떻게 읽고 그 민심의 흐름을 잘 보고 그거를 더 키워내느냐 하는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여당에서 대권 후보로 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기네 당의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심지어 노태우도 그런 거잖아요. 전두환 직선제가 잘못됐다. 간선제가 잘못됐다. 내가 직선제를 하자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된 거고. 6.29 때.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해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얻을 때도 김영삼 하형식을 하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봐오셨던 게 정치를 좀 해보고 그래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였던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고 행보인데 이 정치검사 출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민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민심은 속이거나 제압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경험상 내가 수사를 통해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를 덮어도 언론에다가 적당한 먹잇감만 던져주고 짬짬이를 하면 국민들은 결국 다 속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그렇지. 그리고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나중에 저 뒤탈업이 생겨가지고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시던 그 해석 방식으로는 저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행태는 절대로 이게 해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싸울 용기는 없고 근데 또 자기가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뭐 기대했던 이런 컨벤션 효과는 점점 추락하고 있고 뭐라도 지금 존재감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와의 회담을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 그렇죠. 굳이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공식적으로는 게 1인자, 2인자 관계잖아요. 그럼 그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윤석열, 한동훈은 누구랑 가장 비슷할까? 그간에 저쪽에 대통령과 2인자 사이에 누구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명박, 박근혜도 아니고. 아니죠. 김영삼, 이회창도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같이 이제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 쿠데타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쪽으로 처음에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친구 관계도 아니거든. 윤석열, 한동훈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고 저는 생각을 굳이 따지면 이승만, 이기붕 관계가 제일 비슷합니다. 이승만, 이기붕 그 저기 4.19하고
둘 다 죽었죠. 예, 예. 죽은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죽었죠. 예. 하나는 망명하고 이제 하나는 다 자살하고 네. 뭐 아들이 뭐 총으로 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하여튼 굳이 비유하자면 그간에 쭉 지금까지 위치까지 오는 걸 보면 예. 이승만 이기분 관계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예. 나름 이제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입장에서 예. 어떤 행보를 택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승부는 절대 못한다라고 네. 늘 말씀을 드려왔고 예. 항상 이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 물밑으로 잠수해가지고 뒷구멍으로 흘려서 뒤통수를 때리고 예. 갑자기 등 뒤에서 칼 꽂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자멸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남은 자기가 예. 나머지를 다 먹는 예, 예. 이런 그림. 예, 네. 예. 그리고 그 자멸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재료를 뿌려주는 정도. 그렇지. 예. 그런데 뭐 본인이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런 국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네, 그렇지. 아니면은 뭐 독립기념관장 그만두게 하라. 뭐 하라고 한다거나 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바가 친일 매국은 아니지 않냐라고 선언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못하죠. 최병 특검법을 받는다든지. 이건 뭐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뭐 법에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런 거는. 아유, 완전 한동훈한테 좀 그 코딱지만큼이라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저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안 됩니다. 그 지난번 김경수 건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전략이잖아요. 한 봄부터 여의도에 그 소위 국힘의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떠들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키고.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판결 자체에 흠결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파기환송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삼김 분열을 시켜가지고 노태우가 먹었듯이 그렇게 분열시키는 거 말고는 우리한테 승산이 있는 전략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요즘에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 복고풍이 다 트렌드가 됐어요. 이거 언제적 얘기를 낡은 정치의 그 술수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야권 분열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복권시키려고 한다. 근데 도리어 이재명 대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김경수 전 지사 빨리 복권시켜달라 이런 것이었고 뭐 조국 대표의 파기환송은 너무 상식적이고 그러한데 그것도 역시 환영하는 입장일 테고 그들의 기대는 그 스포로 돌아갔고 도리어 여권 사이에서 이제 분란을 이야기하는 이슈가 됐단 말이죠. 아주 재밌는 일들이. 그리고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영수회담을 했었잖아요. 한번. 그걸 끝나고 나서 그 영수회담을 다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얘기가 되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영수회담을 다시 한다면 유는 무슨 생각을 하고 뭔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모종의 거래를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야, 너 우리 말 잘 들으면은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은 너의 경쟁자를 없애줄게.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을 안 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딜을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 실제 있었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 저기 복권돼야 할 분이 있으면 복권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얕은 것들입니다 정말. 진짜 그래요. 정말 얕은 것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만큼 확실히 저는 진심이 있다고 느끼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을 지금 몇 번 겪고 나서 그럼요.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영이 승리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적으로 절박한 과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나 혼자 앞장서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반드시 그 바람직하고 가장 유리한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웃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무성한 나무가 돼가지고 다른 어떤 그 고목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들 걱정한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정치적으로 뭘 하고자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뭘 갖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려고 하잖아요. 예, 하려고 예, 하는 맞아요. 게. 뭘 휘두르고 가지려고 하는 거. 예, 예. 근데 우리 민주진영의 대통령들은 적어도 뭘 하고자 해서 적어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그렇죠. 하고 고초를 겪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내 임기를 줄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테니 개헌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류는 절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지금 뭔가를 가져야 되고 더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저는 이 보수 진보 정권 보면은 이제는 저는 이제 능력주의자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검증하고 그 우열을 가려야 한다. 우열을 안 가리니까 이놈이 저놈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오답을 찍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인가 보도됐죠. 그 절친이라는 이철우 교수가 최근에 윤석열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이종찬 광복회장 아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도층의 민심을 받들 생각을 해라라고 자기가 조언하니까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일적인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에 경도되는 것 같다. 원래는 그 윤석열이 뭐 역사관이 중도도 아니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요. 제로 그렇게 베이스.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뽑잖아요. 늘공 중에서도 뽑고 오공 중에서도 뽑고 할 때 면접을 하면 이제 이 자리가 이런 일을 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준비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정답이지. 부족한 게 있으면 열심히 배워서 하여튼 구멍에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답이거든 면접장에서.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한 말이 있어요. 청와대는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갖춰진 능력을 발휘하는 데다. 이영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기 국가대표는 실습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분야에서나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럼요. 거기 가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쏙닥거리고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게 아는 거라고는 예전에 이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하는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 버리는 짓이라고는 매 그거밖에 없고. 제가 좀 너무 그 강도 높을진 모르겠지만 또 너무 이게 노골적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래요. 일생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걸로 밥 벌어먹고 산 그런 뭐 현대판 망나니인데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간 윤석열 이 실력 차를 좀 봤다면은 지난 대선 때 이런 엄청난 오답을 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저기 한 게 3프로 TV에서 그 경제 이슈 가지고 주식 관련해서 연속 대담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3%가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말이 돌았었는데 나라를 못 구했어. 그걸 다 보고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 검은 욕망 이게 만들어낸 지금 아니 근데 윤석열이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데 뭐 검은 욕망이 윤석열에게 투영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물리법칙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서민적이고 털털하고 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만끽한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가장 탐욕스럽고 이제 밝고 기회 포착에 능할 것 같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명박을 뽑아놓고 나니까 너무나 이 사람은 들어먹고 해먹는 것만 하니까 이제는 뭐 처자식도 없고 그냥 좀
혼자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정직 신뢰. 네,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예. 뭔가 좀 귀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좀 품위를 지킬 것 같다는 이미지만 가지고 예. 박근혜를 뽑고. 아유, 아니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 왔잖아요. 박근혜까지 보시면 야 이거 이미지는 허상이다라고 우리 국민들 다수는 생각하고 예. 다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정말 희대의 오답. 뭐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까지 나쁜 점은 다 모아놓은 듯한 이런 윤석열을 찍었으니.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렇게라도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인 일종의 오물을 우리가 현대사의 과정에서 제대로 걷어내지를 못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이게 딱 집약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나라를 망가뜨리는가를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정말 찐하게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좀 끝내자 이제 제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반 국민은 말고 적어도 대통령 나온 사람들의 우열을 가지는 일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언론들이 어느 편을 안 든다 뭐 공정, 뭐 객관, 뭐 중립 이런 미명 아래 이 검증을 잘 안 해요. 우열의 검증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또 언론이 개혁돼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참 사는 고개는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대선 때는 정말 5년 내내 편하려면은 그럼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정치가 내 실제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처럼 정말 많이 느끼실 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거의 0.73%포인트 격차긴 했지만 어떻게 윤석열을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셨을까 우리 국민들? 그쪽 찍으신 분들, 이직하신 분들. 나는 만나서 붙고 싶어요. 모르셨다고 하죠.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잖아. 참 너무 좀 황당한 일이고 일생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일만 했던 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대선이 진행되던 당시에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저도 나름 그때 대선의 공동선대위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젊은 층에 이제 특히 이대남이라고 지칭되는 그렇죠. 청년들의 민심 위반이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진짜 너무 좀 가슴이 떨리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진정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조카가 아주 귀엽게 키운 조카가 있는데 대학생인데 이분이 이모인가 고모인가 그런데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어떻게 누구 찍을래? 자기 윤석열을 찍겠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저기 나와서 토론하는 거나 저 말하는 본세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윤석열을 찍겠다. 대통령 그런 사람을 찍으면 어떡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으면 다 같이 망할 것 같은데 이재명을 찍으면 우리만 망할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게 어떤 얘기로 어필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정말 머릿속에 까매지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젊은 층이 이렇게까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지금 절망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현실을 이렇게 지금 판단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는데 아마 이대남들이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 찍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어느 세대보다 사실 그 세대들을 끌어안았던 정치인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과 합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뭐 다음 대선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윤석열 때문에 따로 살림 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다음 대선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이 따로 당을 차린 이유가 그런 거죠. 뭐 따로 당을 차려서 나가서 내가 일종의 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렇지. 니들이 대선 때 나한테 와가지고 손 벌리고 안주하리나 한번 보자. 결국은 니네 나한테 와서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제가 주야장천 얘기했던 것이 그 민주당이 그 야권이 어떤 젠더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그 청년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이대남들만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무슨 뭐 반페미로 가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전략적 모호성을 띠자 이런 입장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그래서 민주당이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 없지 이런 인식이 들게끔까지 바꾸지 않으면은 노골적 적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조금 이렇게 진정되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지난 그러니까 그 총선 때 그렇게 페미 후보들이 단체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뭔 일만 있으면 어디서 집회하고 막 그 남성들을 성토하고 이런 일종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냥 문화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무슨 뭐 메갈리아, 뭐 워마드 이런 게 많이 회자가 됐었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토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 이게 과연 그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적 존중을 위한 페미니즘이 맞냐라는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우리 민주당이 다음에는 뭐 안티 없이 좀 선거 치렀으면 좋겠고 이 결국 선거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누군가에 대한 안티를 하게 될 텐데 적어도 들어가서 안티하게 해야지 그 기표소로 표를 들고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민주당 이놈의 새끼들 전부 다 혼 좀 내줘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그리고 가져보게 됩니다. 광복절 전후에 벌어진 사태를 놓고 보면은 우리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태극기 부대들이 이제 나오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태극기의 소중함을 이 정부에다가 일깨워 주셔야 되는 때 아닙니까? 아니 뭐죠 우리 주도하는 사람이 전광훈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광훈이 그 지지하는 정치인은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다 그러고 있는데. 웃기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웃기고들 있어요. 진짜 님이 뽕입니다, 진짜. 지금 정광훈 씨가 안티 한동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미 올 초부터 한동훈이가 올 초간이죠, 작년부터 한동훈이가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기 전부터 그렇게 비토를 했었어요. 가기 전부터. 들어와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왜 그렇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보스들을 쌩무시한다는 거죠. 정치적인 뭔가 야망이니까 생각이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일단 조아려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신원식 오세훈 같이 이렇게 북자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아스팔트 보스들은 사실 그래도 좀 행동하는 보스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와서 고개도 조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의 한 축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한동훈이가 박근혜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더 그냥 한동훈을 더 씹는 거야. 야, 우리 건너뛰고 박근혜한테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뭐 또 그 아스팔트한테 고개 조아리겠죠. 선거 앞두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지금 한동훈은 그들하고 손을 잡는 순간에는 이제 중도를 또 잃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중도 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마 결국엔 손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본인들이 총선 패배하고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들을 하던데 특히 왜 총선 패배 분석하는 토론회 했었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자기들은 지금 지역적으로 영남에 고착돼 있고 세대로 보면은 노년층에 고착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 수치로만 계산을 해봐도 노년층에서 지금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시는데 4년 뒤가 되면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100만 이상이 돌아가신다.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층으로부터는 완전히 우스운 정당으로 외면받고 그다음에 뭐 지식인들이나 화이트 칼라로부터는 정말 몹쓸 정당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난 대선 때 이겼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 저도 그런 셈법을 해봤는데 2030 남성 세대들의 집단적 이반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다음엔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결국 정신적인 뭔가 그 허기가 충족되면 그다음에 물질적인 허기를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뭐 부동산 정책이네, 뭐 특히 세금 문제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산 증식에 있어서 자기들에게는 뭐 코인이 그나마 유력했는데 코인도 규제한다 이러니까 또 더 빡쳤던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진짜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신혜식 씨가 만든 유튜브 신의 한수 100만이 넘습니다. 구독자가? 그랬더니 저 변희재 씨가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아마 70만, 60만, 50만일 거다. 왜냐? 다 돌아가셨다. 구독하셨던 분들이. 아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권익위 국장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권익위 위원장이 뭐 그 시급하지 않다 그 문제가 이러고 났었어요. 와, 이것들은 아주 그냥 뭐 얼굴에 철갑을 두른 듯. 그렇죠. 진짜 야, 이것들은 진짜 이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뭐 판단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때 예. 한강 인도교 폭파 네. 하던 자들이 예. 대통령은 이미 대전으로 피신을 했으니 예. 국민들이 거기에 인도교를 건너고 피난하는 사람들이 있든 말든 네. 빨리 다리를 끊어라. 예. 그렇게 하고서 예. 결국 그 공병 대령 한 사람한테 다 덮어 씌워서 총사령을 그렇죠.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우리 한남동 김 박사님 부부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국민대 박사님. 예. 나머지 무슨 국민들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별일 아니다. 그렇죠. 예. 차지철이가 박정희 앞에서 김대규 앞에서 했던 얘기나 지금 이 사람들이 공무원 일 합시고 그 장차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뭐가 다른가.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은 예전에 이명박 때 막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왜 그 교육부 복지부 다 앉혀놓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육부 국장이죠. 계속 발언하는 그 국장의 표정이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윗사람들이 시켜서 말을 못하게 해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당신은 그 의대 정원 그렇게 해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냐. 회의 때.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를 않아. 보통의 예전 공무원들 같으면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 와전된 겁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뭐 제 의견은 전체 의견 중에 일부일 뿐이고 뭐 결과적으로 뭐 저기가 뭐 토론의 과정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무슨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왜 자꾸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자꾸 하느냐. 그리고 yes or no로 답해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민망한 표정으로 또 한 발 물러서 인사 뭐 이렇게 사죄의 표시를 인사절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기존의 공무원들한테는 보였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턱번바랑에 나서가지고 안 들리는 척하거나 아니면 바보 흉내 내거나 뭐 또 뻗대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이거 정말 나라가 너무 망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본능적인 위기의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다 녹취, 캡처해놨을 것이다. 기록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정권만 바뀌면 이제 뭐 바로 이게 다 오픈되겠네. 대방출되겠네. 정권 바뀌기 전에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죠. 그거는. 저 그런데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사법부는 지금 어떤 스탠스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 양반은 뭐 윤석열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해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지금 판사 사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법부에 제일 기대하는 게 이제 공정성, 그다음에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사법부는 그것들을 많이 표방하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비판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기 방어 논리가 있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재판정에서 만났을 때 불이익을 줍니까? 아니 그거야 뭐 통계로 입증된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생각이 뭘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뭘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법부 구성원들은 판사들은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검사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조폭 집단 같은 거라면 판사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도 보면은 공군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유롭다고 하거든. 네. 왜냐하면 비행기 2명만 타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따로 다니는데 예. 뭐 육군, 해군, 해병대 이런 데는 막 단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법원은 재판부 3명 정도 뭐 이렇게 같이 다니는 정도라서 예. 상대적인 독립성은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과도한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료 사고 착각해. 같은 경우도 예. 이거는 대단한 전문성,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입법부에 비해서 항상 왜소하다라는 불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격돌이 벌어지게 되면 예. 이 틈에서 예. 우리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지 사법부의 어떤 이 영역이 제일 확보되고 커질 수 있는가. 사법부에게 이득이 될 만한 판결을 내린다. 그렇죠. 법리와 원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도 여기도 정치 권력의 일부의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글쎄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 근데 그런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정말로 헌법에 적힌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예.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 불신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렇죠. 예. 사법 피해자가 나오기도 환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예. 하나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하나에 있던 권력은 뭐예요, 이거는? 그 본질이 정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가 이 대법원 전에 상고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판사들 자기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박근혜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했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익을 말하자면 보장해 줄 수 있는 주체로 윤석열을 본다면은 윤석열에게 불리할 판결은 안 내리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판사 사회에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뭐 그런 행보가 지금 보이지 않고 아직은 이제 뭔가 관망을 하면서 살피는 상황인 것 같아 형국인 것 같은데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그 감시의 눈초리를 우리가 거두면 안 된다. 그 이제 검사였던 윤석열이가 검찰에 있을 때 자기들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망신스럽고 또 그야말로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판사 사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 말하자면은 우리 검찰 무시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그냥 생각해 보면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한다고 참고인이나 뭐 저기로 해서 판사들을 많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그래가지고 어떤 판사는 막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그 가로수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한 대가를 우리가 너무 세게 치르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 판사들끼리 성찰에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검찰하고 쿵짝이 맞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들한테 제가 지금 부장판사급의 이제 간부급 판사들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요. 이제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판사들일수록 뭔가 그 자기들이 기득권 집단의 일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아이고야 젊은 판사가. 그 굉장히 뭐랄까 그 지나친 엘리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기본적으로 이 기득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를 뭔가 제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무도하게 수사를 당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판사를 해보지 않은 혹은 판사가 되지 못한 문재인,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친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울분을 문재인 정권 인사들한테 토로했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누가 가서 그렇게 그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줬는데 아니 왜 화풀이를 저기 문재인 정부 인사한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좀 유화적이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이 우리 사회가 그들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내부에 얼마나 이 알곡이 차여 있는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저게 무슨 학교 나왔다, 무슨 시험 합격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단한 지식인인 것처럼 추앙하고 그 앞에서 괜히 위축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예, 뭐 그럼요. 그게 망가뜨린 거예요. 그 집단을 결국은.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젊은 판사들 중에 일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사법부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있긴 있는 것 같고 과거에 그래서 그런 판사가 한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익명으로 게시판에다가 네. 이상한 거 자꾸 쓰고 하다가 예.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로스쿨에서 이제 그 결국 검찰이 검사할 사람을 이제 네. 데려가는데 네. 네. 그 로스쿨이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아. 맞아요. 어? 로스쿨 졸업생들이 가장 예. 선호하고 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직장이 검찰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와가지고 예, 캐스팅해 가니까 만약에 그 로스쿨에서 검찰 비판하면은 안 뽑아간다. 안 뽑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또 출신이 없으면은 이 로스쿨에 출신이 없으면은 또 그 로스쿨도 이제 앞으로 영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아, 참 너무 슬픈 현실을 그러니까 갈 길이 먼데 제가 예전에 로스쿨 학생들한테 초반에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로스쿨을 왜 지망해서 왜 들어왔냐. 그 뭐 예전부터 보면은 뭐 사회정의와 인권에 뭐 관심이 있어서 네. 그거를 정의를 세우는데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싶어서 뭐 이런 거는 추상적인 얘기고. 그렇지. 예.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 편하고 예. 세상 살기 좀 남들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 지원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로스쿨 출신들이 어떤 판사나 검사로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할 때 네. 남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다짐은 어디서 비롯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나 과거의 사법시험 제도나 다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공대를 내가 졸업하고 네. 뜻한 바가 있어서 로스쿨에 와가지고 법공부를 시작했다. 네. 근데 공대 다닐 때는 내가 굉장히 어떤 세속적인 판단에 매여 있다가 네. 로스쿨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네. 갑자기 나는 정의의 화신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의와 불의로 보이고 그렇게 되더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사람의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과 네. 그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발현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만으로 선발하는 사법시험 제도를 버리고 네. 로스쿨을 통해서 좀 전인적인 거를 갖춘 네. 그 법조인을 뽑자 이런 게 제도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걸 더 보완해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특히 법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네. 뭔가 경험을 법조 경험과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 아유 그 판사들이 오판하면요. 그럼 진짜 그 어떤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조선일보류를 통해서 국힘이 선동하는 게 네. 지금 그런 식의 생각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을 다 미루고 이래가지고 재판이 네. 지연된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어린 판사 뽑아가지고 네. 막 굴려서 네. 도제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냥 판결을 양산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불이익 당할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기득권 세력이 일부러 이걸 편입시켜 놓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황당하고 반민주적인 생각에 대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면 네. 더 치열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윤석열만 물러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고수의 전략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